이 내란을 제대로 청산하고 있는가. 국민들이 원하지 않던 구속영장 기각. 오늘 아침에 막아놨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건들이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다 영장 기각해야 되겠네. 진짜 근데 때려주고 싶어. 윤석이 사랑했던 단어가 카르텔이다. 이건 카르텔이 맞아요. 법원이 있는 동네. 거기 땅에서 서로 만나는 사람들의 카르텔. 나를 지켜주는 마지막 장벽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까지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 무죄 판결을 내린다? 만약에 그런 판결을 내린 법원은 없어질 거야. 대통령하고 국회가 흔들리는 순간 그럼 깨집니다. 정치인들이 먼저 성찰하고 혁신을 우리가 원했던 광장에서 나왔던 목소리 현실에 담아낼 수 있다. 지금 아시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준희의 토론 진행을 맡고 있는 정준희입니다. 작년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발효되고 난 뒤 1년이 지났는데요. 지난 1년의 시간은 아마 여느 1년과는 매우 다르게 상당히 밀도 높고 상당히 역동적이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탄핵소추 그리고 파면 그리고 정권교체로 이어지는 1년의 과정들이 있었고요. 시민들이 몸으로 막아주신 덕분에 우리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검 그리고 사법부에 의한 재판까지 이어지고 있는 지금의 과정에서 또 한편으로는 의아함 같은 것들도 찾아들고 있죠. 과연 우리는 이 내란을 제대로 청산하고 있는가? 우리 민주주의는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도 들만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준희의 토요토론에서는 내란 이후 지난 1년의 시간을 꼼꼼히 한번 짚어보고 우리 민주주의가 어떤 허점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를 새로 건설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할지 함께 논의해보는 그런 시간 마련했습니다. 정준희의 토요토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입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한창민 대표님은 또 처음 여기서 인사드리는 동안 네네. 이따가도 뭐 자세히 말씀 나누시겠습니다만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떤 마음이라기보다는 오늘 또 새벽에 네. 국민들이 원하지 않던 또 구속영장 기각 결과가 발표됐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회가 위기와 누란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다. 이런 좀 긴장감, 이 호흡을 좀 우리 국민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를 왔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긴장감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마음이신데 우리 벌컥 임지봉 교수님 화나실 일들이 굉장히 많으셨잖아요. 그건까지. 근데 지금까지도 화가 잘 안 가라앉는 그런 순간들이 계속 있는데 헌정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난 1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 대표님처럼 저도 오늘 아침에도 잠깐 좀 화가 났습니다. 여기 오면서 생각했더니 긴 안목에서 크게 봤을 때는 이거는 중간에 있는 작은 어떤 상황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방향은 크게 잘 잡고 가고 있고 또 작년 12월 3일 날 그 내란을 손수 막아줬던 우리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내란 종식을 향해서 잘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란에 관한 진상 규명은 기대보다는 좀 너무 더디고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고 그에 관해서 다시 그 일종의 내란 종사자나 혹은 내란을 이제 방조했던 이런 그룹들이 사법을 통해서 엄청나게 저항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진단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쨌든 길은 잘 잡고 가고 있긴 하나 사법에 의한 사법부에 의거하고 있는 이런 저항이 이런 작은 충돌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충돌의 규모가 이제 얼마나 크거나 또 작은지 또 더 이따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박주민 의원님. 네. 정치가 역할들을 잘 해왔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앞으로 더 나누고 있는데 네. 한번 평가해 주시죠.
사실 이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들이 국민을 완전히 배신했던 예. 상황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배신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의 정신이라든지 특히 헌법의 정신 중에 그 민주주의라는 이 정신이 이 권한을 위임받았던 기관들 또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혀 스며들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했던 시간인 것 같고 이것을 이제 뒤늦게나마 좀 스며들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고 더디다. 뭐 이런 것들을 느꼈던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대리인들이 정면으로 배신을 놓고 네. 제대로 국민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은 한창민 대표님께서 더 느끼시지 않을까 싶은데 예. 지난 1년은 우리나라의 누적된 문제가 가라앉았다가 하나하나 다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올라오는 떠오르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마 했던 것들을 확인하는 그래서 분노와 함께 제가 처음에 긴장감을 얘기했지만 각오와 다짐이 뒤섞이는 굉장히 복잡한 역동적인 역사의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지금도 여전히 이제 내란이 진행된다 이런 것을 우리 국민들이 분노와 함께 표출하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잔잔하게 그다음에 민주주의를 확장하면서 오고 있었지만 기득권과 특권과 그 카르텔들은 여전히 그 흐름 안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국민들을 속이면서 기만하면서 왔던 것을 이제 국민들이 하나하나 확인하고 새롭게 역사적 현장에서 좀 냉철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어서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걸 극복하는 데 우리 다음의 미래가 좀 달려있다 해서 엄중하게 좀 자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시민적 역량과 의지, 헌정의 어떤 지속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참 센 편인데 자꾸 이렇게 눈에 띄는 게 바로 이런 저항 지점이나 좀 의외의 요소들이잖아요. 수박병 박사님 어떠세요? 저는 지난 1년 동안에 사실 에른스트 블로우가 비동식성의 동식성 예. 이 얘기를 했던 게 이제 193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히틀러 체제가 등장할 때를 설명하는 언어잖아요. 그런 느낌을 매일매일 받습니다. AI가 보편화되고 그다음에 나로가 하늘로 올라가는 시대에 우리는 막 무속을 따져야 되잖아요. 누구를 찾아서 물어봤냐 이런 거 해야 되고 시민들은 어떻게 보면 철저한 어떤 민주주의 정신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꿔나가려고 하는데 입법, 사법, 행정부에 있는 엘리트들 중에 일부가 끊임없이 권위주의적인 향수를 붙들고 있고 그 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동시적으로 우리가 또는 한편으로는 글로벌에서 이제 그 K-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들을 외신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접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수십 년 된 어떤 권위주의적 정서에 동의하는 시민들이 또 아직 있고 이게 지금 우리가 지나는 시간의 성격인 것 같다 그런 생각. 네. 자, 이런 이제 복잡한 현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럼 한 번 더 이렇게 보면 임 교수님께 다시 좀 여쭙고 싶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좀 이따 재판에 관련된 얘기를 할 텐데요. 지금 언론이나 아니면 정당이나 이제 아마 요거 하나 붙잡고 있는 것 같은데, 사법부에서 내란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내란이라는 언어를 쓰면 안 된다. 너무 지나친 규정이다. 네, 이 얘기를 하고 그게 바로 정치 공세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판단을 하세요? 그 중에는 또 이제 법조인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네, 지금 네.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참 자기가 불리할 때는 또 헌법에 적힌 여러 가지 원칙이나 조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합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내란을 통해 가지고 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 했거나 혹은 거기에 가담 혹은 동조 지지를 보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심지어 그분들은 내란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라고 얘기하고 있죠. 맞습니다. 헌법에 보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재판에 있어서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서 내란죄 유죄 판결이 나야 그때부터 그러면 내란죄를 범한 거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식이잖아요. 네. 완전히 그 형식 논리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리고 지금 뭐 한덕수 총리 재판에 있어서는 지금 1심에서 결심까지 했고 1월 21일 날 이제 선고를 하기로 예정돼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유죄 판결이 나면 내란이라는 말 써도 됩니까? 또 그렇게 되면 그때는 또 그렇죠. 아직 2심, 3심이 남았다라고 예. 이야기할 겁니다. 그쪽에 보면 법기술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법기술을 써서 끝까지 이제 내란의 책임을 이제 지지 않으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데 근데 많은 국민들은 그 헌법을 만들어준 국민들은 내란과 관련해서 내란을 일으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을 겁니다. 네. 법조인이시기도 하잖아요. 법조인이죠. 네. 예. 이런 법적 용어. 자괴감을 많이 갖고 있는. 예, 대단히 형식 논리적 법적 네. 용어들을 사실 되게 즐겨 써요.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보면은 뭐 사실 추경호 영장 기각 관련돼서도 예. 법원이 뭐 법리 관련 다툼이 있다 그러는데 진짜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내란이라는 죄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국회에 집어넣으면서 있었던 사단을 다시 반복시키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내란죄를 만들어요. 네. 똑같은 케이스잖아요, 사실상. 그리고 어디에 비상계엄을 하면은 군을 통해서 국회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까? 없잖아요. 네. 근데도 법리적 다툼이 있다. 또는 그날 있었던 비상계엄의 불법성에 대해서 인식이 없을 수 있다. 박성재 법무장관 같은. 뭐 어떻게 된 거죠? 법원은 도대체 제가 보기에 법기술 정도도 아니고 그냥 법 무시를 하고 있어요. 법 무시를.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본인들에 대한 어떤 개혁의 칼날이라든지 또는 본인들에게 쏟아지는 비판이나 이런 것들 비판하는 세력을 오히려 좀 밀어내려고 오히려 특정 세력하고 결합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진짜. 예. 특정 세력이라 하시면 제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농단 예. 관련돼서도 그때 법사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법원을 강력하게 이제 비판하고 개혁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특히 이제 법원 내부로부터의 재판 독립을 위해서 법원 행정처를 좀 수평화하고 대법원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인사 권한을 좀 외부에서 좀 감식할 수 있고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을 때 그때 보여줬던 법원의 태도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때 법원의 개혁을 막아주는 세력과 딱 붙어 있다는 느낌을 너무나 많이 받았거든요. 예. 정치적으로 일치된 그런 행동들을 정치적인 하죠. 목적을 위해서 재판이라든지 법리 판단을 막 왜곡시키는 모습. 예. 이게 참 서복훈 교수님 그러니까 시민들은 직관적으로 이제 알고 있고 좀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란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에 어떤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저는 심지어 이런 의심까지 해요. 한 2, 3년 정도를 최대한 확정 판결 나오기까지 버티면 총선까지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하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그 담론 안으로 휘말려 들지 않기 위한 최대한의 어떤 기술들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 이렇게 이제 사법과 이제 정치가 이상한 방식으로 얽히고 있는 현상들 그러니까 오늘 내내 아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좀 평가를 해주시죠. 저는 사실 이 사건은 명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랑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카르텔이다. 네네네. 이건 카르텔이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어떤 그 우월적 지위에 있어가지고 이 사태를 집단적으로 막아야 되겠다 이런 거라기보다 일종의 이제 신분적 엘리트 카르텔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집단들이 네. 이 엘리트 카르텔 전체의 위기 의식을 느끼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아함을 가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차 튀고 포 튀고 솔직하게 나의 말하자면 그 마지막 남은 이익이라든지
나를 지켜주는 마지막 장벽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드러내놓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여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 안 할 거다. 예,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지켜주는 최후의 방어선이 무너졌다라고 철저하게 포기하는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아마 후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대표님. 저도 서욱경 교수님하고 같은 마음인데요. 저는 이게 가장 강력한 노골적이고 강력한 저항의 방식이다. 네.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그런 것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 쓰고 있다. 그리고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한 건 최소한 이제 부끄러움조차 없는 거예요. 네. 국민들이 누군가 보더라도 이상하네? 저렇게까지 하는 것들이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날 정도로 자기들은 지금 절대절명의 이거 순간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검찰한테 우리가 봤잖아요. 법원도 마찬가지로 사법개혁이 이제 우리 국민들의 담론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박주민 의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최대한 이것을 지켜낼 수 있는 세력과의 카르텔도 유지를 하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법 기술은 최대한 쓰고 이런 것들이 지금 국민들한테 그대로 온전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제가 특정 동네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법원이 있는 동네. 네. 예, 거기에서 식당에서 서로 만나는 사람들의 카르텔이라고 저는 그게 이제 직종으로도 보면 사실 언론, 법조는 말할 것도 없고 언론, 학계, 정치인. 의료, 네, 정치 이런 식으로 이게 많이들 몰려 사시거든요. 뭐 결혼도 많이 하시고 예, 그러니까 거래도 많이 하시고. 예. 예. 오늘 추경호 판결에 대해서 제가 하나 딱 그 문장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 영장을 기각한 사유에 대해서 이제 많은 법조인들도 그렇지만 국민들도 이제 아예 알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이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이야기도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또 하나 들어온 게 사안의 중대성이 항상 들어갔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을 풀어줄 때는 사안의 중대성은 다 빠져요. 어떤 문장에서도. 그냥 도주의 우려가 없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아니면은 이 이전에 증거 수집이 충분했다. 늦어져 가지고 제한적으로 증거 수집을 해서 훨씬 더 엄격하게 증거 수집과 수사를 하기 위한 방편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방식으로 거꾸로 뒤돌려서 예. 기각하는 이유를 만들어내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이 사람들 지금 정말 목숨 걸고 하는구나. 저는 이제 법학자니까 이제 네. 법리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한 대표님께서 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에는 이제 법원이 밝힌 데서 사안의 중대성 이런 게 빠졌어요. 네. 그걸 중요하게 판단을 안 해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때도 그랬고 요새 법원의 영장 기각문에 새롭게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혐의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네. 이런 말이에요. 그 부분. 전혀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네.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떤 구체적인 영장 기각의 이유를 설시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혐의 법리 적용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아니 지금 기소도 안 됐는데 당연히 혐의나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죠. 모든 사건들이 다 영장을 발부하느냐 마느냐를 판단할 시점에 있어서는. 그런데 혐의 법리 다툼은 이제 기소돼서 재판이 열리면 법정에서 이제 밝혀지는 거고, 그런데 구속을 할 것인가 말 것이냐를 판단할 때에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이라든지 혹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거라든지 혹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이 사람의 이 피의자의 신병을 구속을 통해서 확보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기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여부를 예비적으로 판단하라고 지금 구속영장 발부에 관한 권한을 법원에게 준 거예요. 예. 법원에게 준 건데 영장을 기각하면서 예? 그 혐의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 뭐 당연한 말을. 그럼 앞으로 모든 사건들이 다 그러면 혐의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다 영장 기각해야 되겠네요. 이런
새로 등장하는 추상적인 표현들을 쓰면서 영장을 기각한 게 좀 물어보고 싶어요. 다른 판사분들한테도 예. 만약에 물론 그분들한테는 기록이 안 갔지만 영장 실질 심사에 다른 판사분들은 참여를 안 했지만 지금 그 영장재판부 말고 다른 판사들한테 물어봤을 때 이게 구속영장 기각 사유냐. 예. 그리고 헌법 12조 신체의 자유에 의해서 구속이 엄청난 개인의 신체 자유에 대한 제약이기 때문에 헌법은 이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예. 이제 천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또 신체의 자유 보장을 위해서 최대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해야죠. 그런데 왜 하필 그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내란 우두머리와 네. 내란 가담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겁니까? 일반 국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요, 사실은. 예. 일반 국민들의 지금 영장 발부 보십시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 아니에요.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요. 네. 그런데 왜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의 적용도 평등해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판사가 법을 적용해서 형사소송법 70조를 적용해가지고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안 할지에 있어서도 평등하게 이렇게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예. 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라는 것이 일반 국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내란 종사자나 그 가담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당연히 국민들은 품을 수밖에 없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 좁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무서운 상상이지만 작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필요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 그리고 그게 현실화가 완전히 돼도 자기네들은 안전할 뿐만 아니라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구현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예. 봐요. 뭔가 제대로 돌리는 걸로 갈 수 있다. 완벽하게 좀 이상한 동떨어진 예. 세상이고 헌법에 적 같은 그런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헌법을 수호한다는 이상한 망상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고 예. 생각됩니다. 너무 추상적인 얘기일지 몰라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예. 하고 있는. 예. 이게 이제 하나는 이제 바로 그런 윤석열과 동일한 생각, 망상을 공유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게 한 가지 가설이고 또 한 가지는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나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라고 보는 이제 그런 가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두 번째도 보면 이 사안의 중대성에 관련된 문제에서 늘 이 부분은 이게 그렇게까지 뭐 사람 잡아가둘 일인가라고 생각하는 뭔가가 작동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사실 그 심리를 잊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마치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예. 왜냐하면 그 블락에 있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하려면 잘하지. 윤석열이. 예. 잘못 저지르려면 제대로 했어야지. 제대로 했어야지. 예. 잘못했잖아.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들의 집이 위험해졌어.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잊어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이거 별거 아니었어. 시도하다가 실패한 거잖아. 니들 피해 뭐 봤어? 아무도 피해 안 봤잖아. 넘어가도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넘어가려고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깝깝한 거예요. 왜 안 까먹어? 왜 안 까먹어? 이런 심리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은연중에 나오는 게 말씀하셨듯이 뭐 사안의 중대성. 예. 사안에 안 중대한 거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표출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한 대표. 다른 표현으로는 아까 이제 생각의 공유, 그러니까 사고도 비슷하다고 하는 게 그들 또한 경고용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야기한 것도 나는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하고 경고용이었다 하는 것을 일부 극우 세력들이 그렇다. 왜 그러냐면 아무 결과도 벌어지지 않았고 몇 시간 만에 끝났잖아. 그것도 법적인 절차로 원래 그렇게 끝내는 거라며 그 논리를 강화시켜주면서 지금 자기들을 보호하는 거와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에 대해서도 조심하는 것도 다 비슷한 맥락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 이게 중대한 우리에게는 사실은 결과가 안 벌어진 것은 지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정말 역사적 경험으로 지켜낸 거거든요. 그 큰 사건을 어떻게든지 잘 민주적인 과정으로 이렇게 이끌어 준 건데 그 결과가 벌어지지 않는 이 참담한
결과가 벌어지지 않은 것을 자기들이 원래 그런 생각이었다는 걸로 증명하는 것을 그것을 증거로 제시하는 아주 나쁜 방식이고 악의적인 방식을 이 사람들은 좀 단단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런 넓게 부분입니다. 보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헌정질서 전체 안에 같이 살고 있는 공동체 전체가 죽을 뻔한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네. 근데 이분들의 생각은 이 바깥의 공동체 안에 자기들이 들어있다라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의 어떤 위험 신호 이런 부분들은 끊임없이 교감이 되는데 그 외에 있는 전체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 사태를 얼마나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사회 경제적으로 얼마나 피해를 받고 지금도 심리적인 트라우마 상태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교감하지 못하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 왜곡된 생각이나 이 가치관이 굉장히 강하게 왜곡돼 있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면요. 보통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봐요. 신천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극도로 혐오합니다. 분노하죠. 극도로 분노하고. 근데 이분들은 필요하면 신천지 통일교하고 또 손을 잡아요.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예. 이게 10계명 중에 제가 알기로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용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왜곡되어 있는 거죠. 음. 이분들 가치 구조나 심지어 종교관까지. 이 미국에서도 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근본주의자들. 예. 예, 트럼프가 사실은 용납되는 그런 도덕적 행태나 종교적 행태를 보여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그런 어떤 가치관 하에서 다 이게 용인이 될 뿐만 아니라 지켜줘야 되고 뭔가 이런 것까지 가는데 이 좁은 세상에 사는 분들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까지도 다 왜곡돼 있고 그것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념이나 가치나 철학이나 이데올로기는 사실은 이제 전략인데 정치적 전략의 공동체를 이제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건데 이 내란 재판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이제 지금 많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요. 이 구속영장 기각 한덕수에 대한 박성재에 대한 그리고 추경호 이제 원내대표에 대한 보면서 이렇게까지 사안이 중대하지 않고 혐의나 법리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결국은 다수는 내란죄의 판결을 받게 되지 않는 상태가 오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속 시간도 짧았고 결국 피해 입은 사람 없지 않느냐라는 식의 어떤 논리로 이제 아마 그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뭐 이런 PD수첩이나 이런 데서 이제 재구성한 그런 내용들을 보면 되게 많이 기획했고 엄청난 양을 투입했고 국회에서 끌어내려고 했고 대치가 있었고 막 조금만 늦었어도 아마 실제로 그렇게 것들이 구현이 됐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예, 그냥 짧게 지속된 피해 없는 그런 해프닝이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라는 불안이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 한독수에 대한 재판이 아마 처음으로 나오면서 아마 거기에 대한 판단들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런데요. 우리나라 사법부 구조는 이원적 구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일반 법원과 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이 두 개의 최고 법원이 있는 거예요. 두 개의 축이 이제 우리 사법부를 구성하고 있는데 일단 한 축인 헌법재판소에서 그 결정문 보십시오. 예. 사실은 헌법적으로만 판단해도 되는데 워낙에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뭐 경고성 계엄이었다, 뭐 네. 3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굉장히 형사재판에서나 다툴 법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까지도 사실은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다투어졌어요.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그래서 형사재판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이어갈 수 있는 네. 그런 형사재판에 속하는 판단들도 해줬단 말이에요. 네. 많은 부분 해줬기 때문에 저는 국민 여러분들이 그까지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사실은 이제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 위법 행위를 했다는 거거든요. 헌법 77조 3하에 보면 비상계엄 하에서도 법원이나 행정부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 있지만 국회에는 손댈 수 없게 네. 하고 있는데 국회를 침탈하고 또 중립적인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크게 위헌의 사유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었는데 했다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그게 핵심 원인이 돼서 윤 대통령을 파면하면서도 이렇게 국회를 침탈한 이유가 뭔가에 관련해서 자꾸 뭐 그 국회 내에 질서 유지를 위해서 개헌군을 투입한 거라고 윤 대통령 쪽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사실은 형사적인 판단에 이어질 수밖에 없는 계엄군 사령관들에게 본회의장에 빨리 들어가라고 네. 계엄 해제 요구안에 정족수가 차기 전에 들어가라고 했느냐. 지금 했다고 진술했잖아요. 네. 사령관들은. 헌재법정에서도 진술했고 지금 형사법정에서도 진술하고 했어요. 일관되게. 그럼 헌재에서 그걸 받아들였는데 법원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 사실관계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헌재가 이미 받아들인 그 사실관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을 내려서 무죄 판결을 내린다? 그거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만약에 그런 판결을 내린다면 그 대한민국 법원은 없어질 겁니다. 그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그거 무죄가 나온다. 내란 그 주동자나 중요임무 종사자들에게 그렇게까지 이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내란 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걸 통한 내란 종식이라는 게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될 거 네. 아닙니까? 네. 많은 국민들은 지금 12월 3일 이후로 1년이 지났지만 지금 진상규명도 사실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국민들은 이미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그럼 법원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정말 신속한 재판을 통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저는 판결을 신속히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또 아까 구속영장이 또 돌아가서 죄송합니다. 이번에 영장을 기각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러면 그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그 윤 대통령과 이분 간의 통화를 하고 나서 의총 장소를 수차례 옮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잘못된 위법한 행위라고 느끼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정말 국민들의 생각과 너무 동떨어진 거 아니? 아, 너무 동떨어져. 국민들은 다 봤어요, 지금, TV로. 응?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나중에는 그래, 그 자기 원내대표실인가요? 들어가가지고 몇 명 국회의원하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문 걸어 잠가 버리잖아요. 네. 예? 그 국회 본회의장에 표결은 참석도 안 하고. 그런데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면 왜 문을 걸어 잠갔겠어요? 국민들은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영장 담당 판사만 왜 추경호 대표가 그런 행동을 할 때 이게 위법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너무 추경호 대표의 입장을 생각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군의 사법부 분들이 그 한 세 가지 전략을 일관되게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잊어버릴 때까지 미룬다. 시민들이 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할 때까지 최대한 미룬다. 그래서 지금 계속 영장 기각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지연 전술이잖아요, 네.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쓰고 있는 게 뭐냐면, 법기술로 절차적 장난을 한다. 네. 그 장난하는 게 사실 직위원 판사가 했던 시간계산법이잖아요. 그런 식의 장난치고 계속 함으로써 일종의 그 소소한 일격을 하면서 아주 쾌감을 느낄 것 같고, 세 번째는 뭐냐면 법적으로 명시된 최소 형량을 가지고서 사건을 계속 경량화한다. 네. 이게 그 나경원 씨 국회법 400만 원 사건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세 가지를 돌려가면서 지금 쓰면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절차적인 장난, 예를 들어서 뭐 공소기각이라든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라든지 그 우리가 그 시간 계산법이 저는 저분들이 굉장히 적나라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전에 한 번도 없었던 건 둘째치고 그 이후에도 안 하잖아요. 네. 맞아요. 딱 한 번 적용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입 딱 닫고 모른 척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충분히 할 수 있다. 지금 법원 상태로면. 네. 그렇기 때문에 법원 내의 민주주의자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되고요. 내란제법은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지 설마 거기까지 가겠느냐라고 하기에는 지나온 이분들의 행적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하고 바로 관련해서 이게 뭐가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가 이제 이 부분일 텐데 지금 일단 검찰개혁 문제는 옆으로 접어놓고라도 이건 어쨌든 길이 깔려 있는 상태니까요. 이제 사법개혁의 문제가 이제 나서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지금 종합특검과 이제 2차 특검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 그다음에 내란 전담 영장 심사 하는 그런 단위까지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법원 인사권에 관련된 문제를 그 대법원장으로서 완전히 좀 회수하는 요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이제 연내로 지금 이제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국회에서는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 좀 더 몇 가지. 내란 전담 재판부 영장 관련된 전담 재판부까지 포함해서요. 네. 그거는 아마 이제 연내에 처리를 할 겁니다.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법원행정처에 대한 수평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당내에서 입장이 다 정해진 네. 건 아닙니다. 과거에는 이제 해야 되는 과제였었는데 최근에는 좀 논의 중인 과제로 분류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종합특검이라든지 또는 2차 특검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아마 1차 특검이 대부분 1월 정도에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때 상황이라든지 평가를 보면서 아마 정리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지금도 사실은 계엄의 진짜 이유와 목적 저희들은 추측하고 이해하지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잖아요. 오늘도 장동혁 대표는 지난 내란이 의회 폭거에 대한 정당한 뭐 한 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그러면 한동훈을 체포하려고 그러고 왜 한동훈 머리에 총을 쏴버리겠다 그러죠? 한동훈이 뭐 왜 폭거를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 자꾸 이렇게 하여튼 요런 부분이라든지 장 대표는 계엄해제 의결할 때 들어와서 앉아 있었잖아요. 앉아 있었어. 물론 머리를 감싸고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또 밝혀질 필요가 있고 또 예. 김건희 관련된 여러 혐의들도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예.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면은 2차 특검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1차적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는 이제 확실히 진행하고, 그 다음에 종합특검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논의 가닥을 잡아서 네. 이제 결론 지을 거고, 인사개혁에 관련된 부분은 좀 더. 법원 개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 중에 사개특위에서 내놓은 개혁안은 하고 지금 거기에는 그 법원행정처 수평화에 대한 얘기는 없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좀 논의 중인 과제로 조금 더 시간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한 대표. 이제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 민주당하고 속도감에서 좀 다른데요. 예. 이게 같이 병행해서 함께 가지 않으면은 이제 두 가지 전략에 저희들이 그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걱정이 있어요. 네. 아까 서욱경 교수님이 이야기했듯이 얘들은 있게 만들기 하는 방식도 있지만 또 다른 것은 사람들한테 피로감을 느끼게 하는 그렇죠. 방식이 있거든요. 그런 프레임이 계속 작동되면서 기득권을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다고 하는 합리적인 사고로 판단을 하는 것이 국민들의 속도감하고 완전히 달라지면서 이거 자체가 중간에 이게 또 장벽이 생길 수밖에 없는 우려를 저희가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지금 법원 행정처 개혁 이제 인사권을 비롯한 제왕적 대법원장 체계거든요. 거기에서 모든 판단들이 좌지우지되고 예. 하는 이것까지도 사법개혁으로 빠르게 내란 전담 재판과 함께 빠르게 진행시켜야지 예. 지금 이게 내란이 지속되는 거하고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키면서 지금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예. 연내에는 내란 전담 재판부나 아니면 이제 특검으로 지금 제한적으로 지금 발견할 수밖에 없는 진실을 더 확대해서 해야 된다는 거 이거와 지금 사법개혁 이 부분을 지금 속도를 좀 맞추면서 가야지 안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 또 나오고 하다 보면은 이거 이제 정치적 고려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될 것 같다. 예.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민주당 지도부에서 명확하게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마 박주민 의원님께서는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예. 이제 지도부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고 저나 이제 개혁진보야당에서는 이거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골든타임과 적기가 있는데 예.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에게는 불리할 수도 있다. 이런 조금 절실함으로 이 사안을 다뤄줬으면 좋겠다. 다만 이게 국민들이 볼 때 거칠고 그냥 분노에 휩싸여가지고 이쪽에 한다는 게 아니라 명쾌하게 정리하면서 섬세하게 가되 속도가 늦어지는 것은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 예. 이 부분은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뭐 굳이 이견이라기보다는 이제 네네네. 살짝의 그것을. 강조점의 차이를 좀 네네, 주셨는데 두 분께서 그럼 평가를 좀 해주시죠. 일단은 왜
뭐 위헌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도 있으니까 일단 법적으로 좀 보시고 정치적으로 평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내란 전담 재판부는 원래 몇 달 전에 벌써 이야기가 네. 나왔다가 네, 조금 중지가 됐다가 이번에 다시 네. 이렇게 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이야기가 처음에 나왔을 때도 제가 뭐 방송에 나가서 네. 이건 위헌이 아니다 네. 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왜 둬야 하느냐? 많은 국민들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법원 체제에 대해서 이게 정말 중립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느냐에 네. 관해서 많은 의구심을 지금 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이야기가 네. 이제 나왔던 것이고 그게 조금 수면 아래로 깔아앉았다가 또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예. 지금 윤 대통령의 1심 구속영장 만료가 가까워 오는데도 아직 침대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재판은 정말 더디게 진행되고 그리고 이게 재판이 희화화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거를 목도하면서 지금 그냥 맡겨둬서는 안 되겠다. 내란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고 그래서 내란과 관련된 사건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렇게 네. 효율적으로 재판을 하기 위해서 그런 재판부를 둔다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법원의 사무분장에 의해서 지금 그 재판을 하고 있는 거를 왜 그 사건을 뺏어가는 거 아니냐. 일반 그 재판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법원 사무분장에 대해서는요. 법원 예규에 의해서 사무분장이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무작위로 뭐 됐건 뭐 지정으로 됐건 그렇게 된 건데 만약에 이게 법안이 통과돼서 법률이 되면 법률이라는 것은 법원 예규보다 상위규범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법원 예규에 따른 사무분장을 벗어나서 그 법률에 따라서 이런 네.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법률에 의해서 얼마든지 둘 수 있는 겁니다. 네. 법적으로는 이게 전혀 위헌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사법행정위원회 제도에 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외람되지만 사실은 저도 이 TF에 있어서 네. 논의된 이야기들 좀 알고 있는데요. 사법행정위원회를 이제 둔다 그러니까 법원행정처를 격파하고 그러니까 대법원 측에서 대법원위원이라 했어요. 네.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대법원장에게 주어진 헌법에서 주어진 사법행정권을 침해하는 거라는 거죠. 인사권의 특히 핵심이라고 법관에 대한 그러죠. 인사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돼 있는데 그 근거로서 헌법 101조 1항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했을 때 사법권에는 재판권 말고 사법행정권도 네. 있기 때문에 그 사법권을 침해하는 거고 또 104조 3항에 보면 일반 법관은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항에서 법관에 대한 인사권은 대법원장이 있다고 했는데 왜 사법행정위원회가 인사권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하느냐. 그래서 위헌이다 하는 건데 헌법학계 다수설은 101조 1항의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의 사법권은 재판권만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사법행정권은 법원의 권한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국가기관이 사법행정에 관해서 법률을 정해가지고 관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4조 3항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 법관에 대한 임명권은 임명권이잖아요. 네. 보직권이라든지 근무지 지정권이라든지 그런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들까지도 대법원장이 준 건 아니거든요. 근데 대법원 측에서는 그런 조항들을 막 확대 해석해가지고 법관의 인사권이라는 대법원장에게 주어진 권한을 침해해서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해서 예. 사실은 오늘 아마 발의할 것으로 봐요. 어제 최종적인 법안에 대한 보고회도 가졌고요. 예. 그거 대법원장이 기수 서열에 따라서 대법관들을 자꾸 제청하니까 사법파동이 일어났고 그 결과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법원조직법에 들어간 게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예요. 그것도 처음에 법으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재청권 침해로 위헌이라고 엄청 떠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사업파도 일어나고 지금 그거 위원이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도 대법원장이 이제 제청할 대법관 후보 3명, 3배수를 이제 추천하게 돼 있고 네, 네. 대법원장 이 3명 안에서만 제청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어떤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 위원회라는 그러니까 비법관이 다수 포진된 위원으로 포진된 그러한 기구를 통해 가지고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에 대한 민주 통제를 가하는 거죠. 사법행정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여기서 법관 인사에 관해서 심의 의결하고 그 안을 올리면 대법원장이 비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전히 이거는 대법원장에게 법관 인사권에 관한 결정권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사실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아 그러면 우리 헌법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라고 네. 돼 있는데 그럼 대통령이 행정부 공직자에 대한 임명권을 몽땅 행사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에서 헌법에도 없는 인준청문회 해가지고 네. 사사건건 잔소리하는 건 위헌 아니냐.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국회 추천목 이런 거 다 없애야 돼요. 네, 그러니까 참 편리하게 헌법 해석하신다 그쪽은. 우리 헌법의 정신에 대해서 제발 있는 그대로 해석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텍스트 그대로 해야 되는 거지. 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막 그 검찰에서 검찰이 헌법기관이다 이러고 박박우기기도 하고, 그래서 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면서 한편으로는 헌법을 제대로 좀 해석을 해서 바로 세우는 작업도 해야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저는 그 이번 내란 사태를 경험을 하면서 입법부 역할이 진짜 중요하구나라고 했는데 우리 헌법에 보면은 법원의 조직이라든지 운영에 관한 내용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입법부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헌법에 명시한 권한을 정확히 행사해서 이 경계를 지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오히려 민주화 이후에 근 40년이 다 돼가도록 그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 아직까지도 이 모든 말하자면 국가기구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경계를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다시 입법부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내란으로 인해서 헌정 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한 타격을 입은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바로 잡고 바로 세우는 가장 기초적인 시스템이 사법 시스템이어야 되는데 이 사법 시스템이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 지금 뭐 검찰 개혁을 넘어선 사법 개혁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건데 저는 뭐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농단 사태가 있었을 때 그때 사실 해놨었어야 됐어요. 이런 거. 근데 그때 하나도 못 해놨습니다. 입법부가. 그렇죠. 하나도 못 했어요, 진짜. 네. 하나도.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 취약한 구조를 타고 지금 또다시 이제 민주주의 훼손의 시도가 벌어지고 있는데 전 이번에는 진짜 확실하게 좀 법원개혁, 사법개혁이 좀 이루어져서 이런 일이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만 있으면 이 사법이라는 기본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좀 바로잡히는 그래서 국민들이 거리 안 나와도 되는 좀 그런 구조 정도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네. 이게 참 어려웠던 게 이제 문재인 정부 말기쯤 가야 이제 다수파 의회가 만들어지고 그러다 갑자기 이제 정권 교체가 또 일어나면서 한동안 사실 사법개혁을 제대로 입법화시키기가 어려운 국면들이 좀 있었잖아요. 저는 그래서 아까 박주민 의원님이 네. 얘기했듯이 이번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 사법 시스템을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된다. 예. 자꾸 이제 헌법적인 이야기와 위헌 얘기를 자꾸 꺼내는데 이것 또한 법기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헌법적 가치의 가장 최상위가 뭐냐?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국민 주권이고 네. 이게 국민들의 삶을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에서 권력균형 얘기도 나오고 삼권분립 얘기도 나오고 입법권도 나오고 사법권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사법개혁의 핵심 아까 얘기해서 법기술로 장난질하는데 뭐 104조, 103조 뭐 법원에 대한 규정들을 얘기하는데 그 상위 그 헌법 안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모순적인 상황이 있을 때는 더 중요한 규범을 기본적인 해석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을 말을 하지 않아요. 예. 이게 재판의 독립,
뭘 지키기 위해서 사법권에 대한 내부적인 인사나 행정이나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본질적으로 그게 국민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지금 대법원의 체제와 인사권 이런 문제, 시스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바꾸는 과정인 거예요. 사법권, 그다음에 판사의 재판, 독립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원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헌 문제도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논리지만 그 본질을 가지고 이렇게 흐트리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입법부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줘야 될 우리 책임이 정치권에도 있다. 그리고 언론이 사실 그걸 무슨 경마식 보도하듯이 논쟁적으로 몰아가는데 예. 이건 누구든지 잘 정리할 마음만 있으면 정리가 가능한 내용인데 그것을 일부러 정리를 안 해주려고 하는 또 저항 세력들을 그냥 방치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법개혁,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언론개혁과 사법개혁, 검찰개혁 이런 개혁의 내용들을 이번에는 한 번에 우리 국민들과 함께 이렇게 좀 잘 정리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여기에서 흔들리면 저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좀 슬프지만 과거하고 지금은 의제가 논의어져 있는 판이 달라졌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할 때 검찰들이 왜 우리만 괴롭히냐 검찰 탄압이다 라고 그 양승태 대법원 얘기하실 때도 법원에서 왜 우리를 괴롭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검찰도 문제고 법원도 문제고 군대도 문제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시민들이 인식을 하기에 일종의 이제 내란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국가기구들의 총체적인 세트 자체에서 네. 모두가 병든 건 아니지만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다 귀퉁이가 나가 있는 걸 본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국가기구 전반의 어떤 정정이나 바로 세우기 작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문제가 되는 시점이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정치권의 책임이 정말 막중하다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정치인들도 관성이 젖어서 예전에 경험칙으로 자꾸 접근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항상 얘기했던 게 지금은 시기상조다. 아니면 이런 것들을 차분하고 합리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거 개혁에 대한 저항이 강해서 오히려 개혁을 역풍 논리를 계속 들이대면서 이거 속도 조절론까지 나오는데 사실 지금 뭐 여기 함께 계신 분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들이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내란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정치권이 그걸 잘 정리해 가지고 국민이 그 입법권을 줘서 이것을 잘 정리하라는 그 책무를 조금이라도 방기하거나 아니면은 잘못된 인식이나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을 하면은 저는 그나마 내란 전국에서 국회의 신뢰가 조금 높아지는 이것을 다 까먹거나 다시 정치 혐오로 갈까봐 그게 두렵습니다. 예. 예. 현재로서는 어쨌든 행정권과 이제 입법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재 그러니까 민주 내지 진보 세력에게 있고 이 개혁의 의지를 이제 시민들과 함께 이제 가고 있는데 대체로 이제 그 장애물이 걸렸던 그 과정들은 이런 특정 그러니까 뭐 이런 사법 집단이라든가 뭐 이런 검찰 집단이라든가 이렇게 조직적 저항을 하면 언론이 그걸 엄청나게 키워주고 그럼 뭔가 여론이 흔들리는 것 같으니까 대통령 지지율도 흔들리고 정당 지지율도 흔들리면 야 이거 좀 미뤄야겠다라든가 정책 고려가 확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예, 구조였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믿으라안제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이 구조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 시민들이 인지하고 있으니 믿고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개혁을 이루어라. 이런 이제 지금 논의신데 흐름은 그렇게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수요일 날 대통령이 이제 입장을 발표했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라든지 추가 특검에 대해서는 국회 판단을 믿고 기다리겠다. 예, 예. 국회가 잘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이미 이제 민주당이 지도부 차원에서 얘기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추가 특검에 대해서 결심을 하신 것 같은 상황이죠. 그러면 이 부분은 진행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될 것 같다. 네, 될 것 같다. 이 교수님. 예, 저는 뭐 정치인이 아니고 뭐 책이나 읽고 글이나 쓰는 TF도 계시죠. 저는 학자이기 때문에 정무적인 판단이라는 건 모르죠. 저는 잘 모르지만 지금 이 시점에 이 국면에서는
오히려 정무적인 판단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게 일을 그르치는 네. 그런 것이 될 수 있다. 물론 국회를 통한 정치라는 것은 대화를 통한 타협이죠. 그런데 그거는 평화시에 하는 거고 정상적 상태. 물론 대화 타협을 비상시에는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1년 전에 지금 내란성 비상계엄이 터졌는데 아직 1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까지 제대로 된 진상규명조차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지금 법원 개혁도 하고 여러 가지 개혁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너무 세게 가면 안 된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정무적인 판단을 통해서 이걸 타협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저는 발을 붙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 없는 시점이고 상황이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제 밀고 가야 할 상황이고 그에 있어서 특히 국회가 지금 제대로 된 역할을 정말 해줘야 될 엄중한 상황이다. 서복경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결국 아까 시민을 믿으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많이 믿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못 믿을 것 같거든요. 많이 흔들립니다. 흔들립니다. 예. 흔들리죠. 실제로 보도 몇 가지에 흔들리고 또 이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하면 또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붙었다 또 저렇게 붙었다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과연 이제 이게 특히 이제 지금 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제 그런 게 작동하게 될 가능성이 큰데 정치적으로 그러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내란 직후에 조사를 했을 때 이게 위헌이다. 그래서 그 윤석열은 탄핵돼야 된다라는 여론의 지형이 그 네. 당시에 70대 25대 5 정도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 여론 지형이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거의 안 되는. 예. 그래서 이거는 적어도 이 70% 정도 되는 시민들은 이 사태에 대해서 1년을 지속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시야 통찰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민주주의 시스템을 함께 유지해 나가고 있는 민주주의자들의 협력이나 연대가 절실할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민주주의자들의 연대라고 하는 것은 생활인인 시민도 있고요. 군인 민주주의자, 경찰 민주주의자, 검찰 민주주의자, 법원 민주주의자, 정치인 민주주의자들이 각자 자기가 선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민주적 실천을 최대한 해야지만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한창민 지금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되게 공감 가는 부분이 뭐냐면 이 신뢰 파괴가 우리한테는 곧 위험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이 모든 각 그 진영이라든지 위치에 있는 민주주의자들이 저는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 대오에서 누구 하나가 발을 뺀다. 그러면 이게 와해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70%의 블럭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70%의 블럭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순간순간 출렁출렁하죠. 출렁출렁 하는데 지금은 일종의 서로가 서로를 믿고 스크럼 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 군데에서 조직적으로 발을 빼기 시작하면 사고가 난다는 겁니다. 이 상황 자체를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지금은 중요한 게 이 민주주의자들의 연대 블록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어쨌든 제일 프론트라인에 있는 게 지금 대통령하고 국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하고 국회가 흔들리는 순간 이 스크럼은 깨집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보게 된다면 이 순간의 평화 또는 이 순간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관성 이런 부분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 지금 우리는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시 이제 박주미 의원께 네. 여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혹시라도 예민하게 받아들일까봐 조심스럽게 말하면. 네. 그러니까 정치인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이제 지선이나 이런 데서 네. 선거에서 이겨야 되고 네. 후보자로 나서야 되고 승리를 가져와야 되고 이제 이런 건 너무나 당연한 일정인데 네. 지금 이제 아마 시민들의 정서 속에는 이게 각자 그냥 이제 지선의 마음에 콩밭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완결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식의 이제 생각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시민분들이 그런 걱정과 우려를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란 종식에 이제 많은 에너지를 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방선거도 사실 저는 내란 종식의 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지금 서울시만 봐도 막 한숨이 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도 문제고 저기도 문제인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민주주의 정신이 좀 더 침투에 들어가야 되고 저기도 민주주의 정신이 좀 더 침투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방선거도 매우 중요하다.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떤 관점으로 또 어떤 흐름으로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민주주의가 좀 확장된 그런 형국으로 치를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왜 보통 지선이 치러질 때는 대통령의 인기로 치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일단 1차적이고 아니면 이제 나름의 막 욕망들을 이제 어쨌든 건드려가지고 정책화시키는데 지금은 내란 종식이 이 지선에도 한 그 일부로서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면 내란 종식하지 않는 정당 뽑지 말자 이럴 수는 또 없는 노릇일 텐데 그것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이제 지선까지 포괄해 가면서 정치 일정을 가져 나가야 될까? 뭐 수수당으로서 또 고민도 많으실 텐데. 사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내년 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그렇죠. 이 민주주의자의 연대와 신뢰를 깨트리는 방식의 위험성이 그렇죠. 지금 보이고 있고요. 예, 경쟁도 하게 되고. 예. 예. 그런 것들에 대한 통합적인 인식이 없으면은 저는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저는 이 걱정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내란이 벌어지고 광장의 시민들과도 연대하고 각 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란 세력 외에 다수파 연합, 민주주의 연합을 만들어가지고 대선도 치렀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이후의 과정에서 특검, 세 가지의 특검이나 나머지 거부권에 막혀있던 개혁 입법도 같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때까지는 절실하게 가는데 그 이후에 이제 선거를 앞두고는 이해관계가, 정당 간의 이해관계가 또 맞물려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가 이제 그 민주당을 탓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 원탁회의, 그 다음에 광장 시민한테.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 중심으로 사고가 되고 그렇게 하는 순간 그 연대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예. 소수 정당들이나 광장의 정말 절박할 목소리를 다른 데서 담아주지 않으니까 그 광장 안에서도 내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다 흩어지고 메아리로 남고 이게 정치와 연결해가지고 섞여지지 않고 하면은 또 이전의 실패 과정, 그러니까 촛불 전국 이후의 실패 과정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다. 근데 정치인의 반응들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옅어지고 있다. 이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예. 저거는 말하자면 원내 소수정당의 입장인데요. 저는 조금 더 넓게 이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가지고 특히 원내 제1당, 이자 집권당. 어디죠? 이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2022년 지방선거 때요. 네. 우리 투표율이 50.9%였는데 2018년 지방선거 대비해서 10%가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더 심각했던 게 뭐냐면 기초의회 경쟁률이요. 1.7대 1이었어요. 그 얘기는 한 선거구에서 유권자가 뽑을 대안이 2개가 안 됐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당시 그 무투표 당선 선거구가 294개였어요. 내년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때 2022년에 기초의회 의석이 2,601개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요. 지금 우리가 말하자면 원내외를 다 통통 털어가지고 이번 내란 국면에서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에 섰던 작은 정당들이 있습니다. 네. 이 정당들이 낸 후보를 몽땅 다 합산해도요. 기초의회 의석의 10%가 안 됐어요. 그때. 당선자는요. 1%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다수가 국힘하고 민주당 둘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세력의 3분의 1 정도 되는 세력이 무소속이었어요. 네. 그러면 이 상황을 내년에 놓고 보자는 겁니다. 지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작은 정당들, 솔직히 이번에도 후보를 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람을 키워놨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내란 국면 동안에 뭘 얼마나 키우셨겠어요, 솔직히. 그러면 지역구에 있는, 그 선거구에 있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사태가 어떤 방향이 되냐면요. 더불어민주당 후보 하나하고 내란당 후보 하나하고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무소속이나 작은 정당 하나가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 가면 무투표 당선 선거고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요. 투표장에 투표하러 유권자가 안 나갔는데 그 의회를, 그 시군구청을 뭘 보고 관심을 갖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지금 민주주의 뿌리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반드시 일단은 교섭단체 요건 완화하셔야 됩니다. 제가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요. 국민의힘 주변에 있는 그래도 좀 건강한 보수가 딴 살림 차릴 시간을 주셔야 돼요, 지금. 그렇죠. 네. 그래야지 후보를 하나라도 낼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는 유권자들의 선택지가 없어요. 이런 조건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하면서 어떻게 민주주의자들의 연대를 만들어 나갑니까? 예. 그리고 무소속 후보라도 나오려면 선거구 획정이라도 해줘야지 무소속 후보들이 깃발을 꽂을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선거구 획정 논의 입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내란이라는 것을 철저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에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셨던 민주주의자들의 연대가 더 강력하고 또 공고해지고 또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흐름으로 쭉 보면서 이제 지방선거도 치러지게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란 종식의 과정이 이제 선거에도 이제 연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 그냥 정책적 그냥 고가 민주주의자들의 연대가 아니라 정상의 사람들의 연대라고 좀 표현할게요. 아니 기독교들이라면은 홀리마더하고 손을 잡을 수는 없는데 왜 이러냐고요, 도대체. 추수꾼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손을 잡을 수 있냐고. 이게 완전히 왜곡돼 있거든요. 사실 저는 이 정치개혁이라는 용어가 너무 오랫동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중요성이 되게 희석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모든 개혁의 시작과 끝이 저는 정치개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회개혁의 주체, 국민들의 열망을 정치와 여기에서 잘 조정하고 그것을 뭔가 제도화하고 하지 않으면은 일상이 변하지 않는데 그걸 효능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정치를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러한 것들을 주도권을 가지고 그 안에서 머물러 가지고 그것을 조정했던 사람들은 또 정치예요. 지금 사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입법을 통해 가지고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그 거래들이 다 암암리에 있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개혁이 모든 개혁의 시작점이자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방선거하고 연결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확대나 기본권의 확장이나 사회 대개혁이나 모든 것들이 정치가 함께 변화하지 않고 적을 규정한 다음에 그것을 사라지게 하면은 우리는 괜찮다. 이런 인식으로 잠깐 돌린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치인들이 가장 먼저 성찰하고 혁신을 해야지 우리가 원했던 그 다양한 우리 광장에서 나왔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현실에 담아낼 수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란에 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다음에 종식, 청소년 통합 종식 이런 것들은 내년 지방선거의 일정하고는 좀 무관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그러면 이 내란 진상규명이 되고 이게 처벌이 되고 종식이 되겠습니까? 이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각 정당들이 어떤 지방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뭐 분열하고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그야말로 내란 진상규명과 처벌 종식으로 열심히 뚜벅뚜벅 나아가면 국민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 진정성을 인정해주고 선거에서 많은 지지를 보내주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질에 치중해야죠. 다른 뭐 선거에서 이기겠다. 이거는 물론 정당으로서는 중요한 일이지만 왜 정당 활동을 합니까? 왜 정치를 합니까? 예.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잘못된 걸 바로잡고 지금 내란으로 인해서 휘청거렸던 그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하루빨리 회복하고 이런 일에 1차적으로 지금 마음을 쏟고 집중할 거다. 예. 그걸 국민들이 이제 지켜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입법적 노력, 개혁적 노력들을 국회가 담당하고 있고 정치권이 담당하고 있고 그들 사이에 민주주의자 연대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주체들이 흐트러지지 않은 채 이제 지선까지도 잘 치러낸다라고 하는 어떤 그 틀, 그걸 담아내기 위한 정치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아마 나누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 시간적으로도 참 늘어질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 복합적인 것들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 많은 과제들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좀 지쳐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유지는 하고 계십니다만 계속 절망하는 일들도 이제 종종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뭐 하는 거야라고 해서 이제 자꾸 안쪽으로 분노를 표출하시는 그런 경향이 이제 생기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어떻게 좀 잘 갈무리해서 다시 바깥으로 표출되는 에너지로 이제 만들어낼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들을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서목경 교수님. 요즘 이제 그런 걸 제안 드리는데요. 시민 한 사람이 하루에 한 가지씩 민주적 실천을 하자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불만을 조직하는 정치에서요, 희망을 조직하는 정치로 넘어가야 되는 시점입니다. 근데 이 희망을 조직하는 정치는 보는 정치가 아니고 하는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민분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켜보면서 마치 왜 그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처럼 우리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플레이어들을 보면서 쟤 잘했네, 쟤 못했네, 쟤 빼.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정치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라운드에 서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내란을 극복해 왔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정치의 관점에서 함께 하루에 한 가지씩만 민주적 실천을 해 나간다라는 것으로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효능감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창민 대표님. 네. 분노는 변화의 동력이지만 분노만으로는 세상을 바꾸기 어렵다. 이 생각을 절실하게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게 이런 정치든 아니면 이 사회의 잘못된 모순들이 국민들을 힘들게 해서 분노는 일어나는데 그 분노를 잘 조직하고 민주적인 성숙으로 만들어가는 이 정치와 나머지 사회 제도는 너무 미흡한 거 아닌가. 국민들은 이렇게 성숙해가지고 나가고 이게 상식이고 이게 당연한 거고 그러기 때문에 분노를 하는 건데 그 분노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정치가 되면 안 된다. 오히려 그 분노를 정당한 민주주의 발전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좋은 정치를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연대하고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일상에서 민주주의가 확장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을 계속 고민하고 하나하나 국민들한테 되돌려주는 정치. 이것이 제대로 되는 것이 바로 내란을 완전하게 종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스템, 불평등한 사회 구조, 이 특권에 대한 문제를 해체하지 못했던 우리의 역사,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걸 다 받아안게 되고 결국은 어려운 사람들은 점점 더 여기에서 박탈감을 느끼는 이런 게 이어지고 거기에서 또 다른 극우 세력이라는 숙주가 됐다고 봐요. 젊은 사람들 자기들의 희망이 없는 것을 또 다른 분노로 숙주 삼아가지고 극우적인 시각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한테 소수자와 약자한테 분노를 표출하면서 극우화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종교든 정치권이든 악용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번에 꼭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정치적 책임을 지는 국회와 정치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도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그걸 참 계속 더 뼈아프게 현장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더 절실하게 느낍니다. 네. 임주범 교수님. 예,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뭐 방향은 잘 잡고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는. 만약에 작년 12월 3일 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내란성의 비상계엄 선포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쯤 어땠을까? 네. 지금보다 더 개몽룡 좋을까? 같은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히려 이러한 내란을 잘 이렇게 진상 규명을 하고 책임자 처벌을 하고 종식을 하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저는 검찰 개혁과 법원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른 제도적 개혁까지도 이루어낸다면 저는 오히려 내란이 없었던 것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또 헌정 질서는 한 단계 더 발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끝까지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박지만 의원. 저는 사실은 뭐 여러분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던 내용 다 동의하고요. 진짜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가 성숙됐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또 가지고 있었구나. 우리 사회가 굉장히 겉으로는 화려한데 많이 갈라져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뭐 우리 청년들 좌절시키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극복하는 게 사실 정치의 몫이고 아까 임종호 교수님이 정치 왜 하냐라고 질타하셨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정치인데 정치가 이제 그런 것들을 못 해왔구나라는 반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본질적인 문제까지 해결될 수 있도록 좀 힘을 모아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힘을 계속 또 지속시키는 노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진짜 업그레이드되는 레벨업되고 뭐 이런 사회에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12.3 불법 계엄이 있은 후 이제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아마 많은 미디어들이 이 내란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시 이제 다루고 또 환기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텐데요. 누군가에는 이게 좀 지겹게 느껴질 수도 있고 누군가에는 맨날 하던 얘기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막상 그 환기하는 과정에 같이 들어가 보면 다시금 느끼는 것들이 아마 있으시게 될 겁니다. 이런 게 이제 바로 이야기의 힘, 기억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모든 건강한 공동체는 자신들만의 좋은 이야기, 좋은 기억들을 공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그걸 주기적으로 해내는 것이 또한 상당히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2월 3일을 어떤 데서는 이제 뭐 민주화 운동의 날 또는 헌정수호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하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이제 국민주권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제안까지 나왔죠. 결국 이번 12.3 개헌은 그간 역사의 변방에서 머물다가 점차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는 시민의 이야기가 가장 핵심이 됐던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시민들이 스스로 주인이 돼서 이 주권이 어떻게 훼손될 수 있으며 어떻게 지켜져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다시 이야기 나누면서 새로운 미래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기점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민주주의를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의 토요토론 시즌1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는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노무현 재단의 얼굴들이라고 할 수 있는 유시민 작가, 변상욱 대기자 그리고 저 조수진 변호사의 진행으로 이번에는 제가 진행자가 아닌 패널로 참여하는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많은 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주 토요일 저녁에는 라이브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또한 여러분들의 기억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준이의 토요토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사실 어려운 자리예요.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아이고. 피곤해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아까 이제 분노 얘기할 때 우리가 사실은 박주민 의원님 것처럼 차분하게 냉정하게 이것을 조망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 분노에 편성하다 보니까 내용보다 거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내란 종식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일부는 이러한 것들이 또 다른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또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데 이게 무슨 쇼츠나 짤 자르려고 하는 거친 언어만 난무하는 그래서 오히려 그게 지금 극우 세력을 더 키워주고 있다. 예. 국힘이 빨리 안정화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싸움으로 이쪽을 또 뭉치게 하는. 그게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중심적으로 이렇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근데 말씀하셨던 그 원탁회의에서의 약속, 예. 그거는 저는 지켜지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안 지켜줘서 걱정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논의도 안 되고. 대통령님도 의지가 있으시면. 그게 잘 들어야 되는 게 지지자들 마음에 되게 상처나 갈라짐이 되게 많이 남거든요. 그리고 그게 걱정돼서 사실은 그 나머지 개혁 야사당 원내 야사당 외에 또 원외 정당도 있지만 그 마음을 해서 제도적인 변화, 그 정치적인 제도부터 사회개혁에 대한 변화가 있는데 딱 하나 사회대개혁위원회 하나 어때 형식적으로 해서 이렇게 자문기구처럼 만든 게 전부고요. 아까 얘기했던 정치개혁 의제와 사법개혁 의제 이런 부분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 저기 서북경 교수님이 얘기했던 이게 교섭단체의 완화도 아니고 우리 일부러 정상화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일부러 20석을 올려놓고 자기들 통제하려고 한 걸 그대로 가져가고 이 시스템.
다양한 목소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치 안에서의 독점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 기득권, 이거 공정한 경쟁을 막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소수 정당이 요구해가지고 막 반영되는 것처럼 네, 이게 그런 정쟁처럼 방식으로 가면,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네. 더 이 연대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거대한 흐름 안에서 먼저 툭툭툭 제시해야 던져줘야 되는데 그게 안 제일 되니까 너무 걱정이 힘들어요. 내년 지방선거 유권자가 딱 그 투표용지 받았는데 민주당 하나 하고 내란당이야. 근데 사실 민주당 후보가 전국의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다 이쁜 사람만 될 수 없잖아요. 그럼요. 지역 정치 정말 심각한 부분도. 그러면 그 민주당 후보도 안 이뻐. 그러면은 투표 안 하죠, 그거를.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안 되게끔 지금 빨리 뭔가를 좀 풀어줘야 되는데. 아유, 언론이 걱정입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청구서, 탄핵 청구서 내미나 이런 식으로 네, 프레임을 그렇죠. 짜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안 주체가 확실히 이게 작은 정당들이 먼저 제안하는 방식보다 다른 형태가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저 이제 걱정인 게 그겁니다.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아니, 될 거예요. 제가 민주당을 걱정하는 상황인데 이게 국민이 걱정이 됩니다. 이게 벌써 그런 조짐이 보여서.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잘했습니다.